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지는 제12회 전국장애인 동계체육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며 열띤 접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정두리 기자가 대회 첫날 소식을 전합니다. 제12회 전국 장애인 동계체육대회가 지난 9일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나흘간의 열전을 알렸습니다. 오는 12일까지 펼쳐지는 대회에는 17개 시도 750여 명 선수단이 참가해 경쟁을 펼칠 예정이며 알파인 스키, 크로스컨트리, 아이스 슬레지아키, 휠체어 컬링 빙상 경기에서부터 이번 대회 정식 종목으로 바이애슬론이 채택돼 첫 메달 주인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당당한 모습으로 참가한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도전 정신이 경기마다 서론과 얼음 위에서 빛남으로써 우리 사회는 변화되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지난 9일 크로스컨트리 경기장에서는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 조정 은메달리스트 이정민 선수가 동계 종목 도전에 나선 가운데 2.5km 남자 좌식 부분에서 가장 좋은 성적으로 결승점을 통과했습니다. 기록에 대해서는 처음 시합 첫 출전이라 제 기량을 잘 몰랐는데 오늘 그래도 시합해서 제가 원했던 순위를 밟아서 만족합니다. 새로운 코치들이랑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부담은 없었고요. 앞으로 목표 있다면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저 시합 2종목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시합 임하고 2018 평창 장애인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장애인체육계는 이번 대회에서 선수들의 기량 향상과 더불어 신예 선수 발굴에 그 어떤 때보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써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1년에 6조 5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대교에 적혀있는 자살 예방 문구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의 흔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자살로 한 해 동안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이 6조 4,800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수치는 암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의 절반에 육박한 규모입니다. 자살은 사회 경제적으로 활동을 줄게 해 손실로 귀결된다는 분석입니다. 자살하는 사람을 성별로 보면 남성이 전체의 60%를 넘었고 나이대별로는 60대 이상, 50대, 40대 순으로 40대 이상이 70% 넘게 차지했습니다. 자살이 아직도 높다는 것은 우리나라 정신건강이 굉장히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자살이 어떤 정신건강의 대표적인 표상이 되기 때문에 자살을 줄이는 것은 결국 정신건강이 좋아지는 것이기도 해서 자살을 잘 다룸으로써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기도. 저출산으로 인구가 계속 줄어 몇십 년 후 국가 파산 시나리오가 나오는 시점에서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국가적 관리가 시급해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올해 장애인 공무원을 지난해보다 107명 증가한 총 786명을 선발합니다. 행정자치부가 올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17,561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회복지 서비스 등 지방자치단체의 신규 수요 증가에 따라 지난해보다 25%가량이 늘어난 채용 규모입니다. 특히 올해는 사회통합 차원에서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고졸자 등에 대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한 한편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지난해보다 배 이상 증가한 1,317명을 모집합니다. 올해부터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에서 근무한 종사자들이 사회복지 관련 기관이나 시설로 이직할 때 경력 기간의 80%가 근무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또 지난해 1월 1일부터 경력 적용으로 명시됐던 경력 인정 지침도 종전 경력을 인정하되 경력 합산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으로 변경돼
이전에 장애계 단체 경력자들에게 발생했던 역차별 현상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최근에 발표한 2015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안내에 따른 것으로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관계자는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지침으로 경력 인정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내용을 지자체를 포함한 많은 기관들이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70세 이후부터 남성은 폐암, 여성은 대장암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암센터 보고서를 보면 모든 암의 나이대별 발생률은 50대 초반까지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았다가 50대 후반부터는 남성의 암 발생률이 여성보다 높아졌습니다. 특히 남성은 44세까지 갑상선암, 50세에서 69세까지 위암, 70세 이후에는 폐암이 가장 많았고 여성은 69세까지 갑상선암, 70세 이후에는 대장암이 가장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평균 수명인 81세까지 암에 걸릴 확률은 37.3%로 나타났고 남성이 37.5%, 여성이 34.9%였습니다. 새하얀 설원 속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국경과 인종의 구분 없이 모두가 한데 어울려 즐기는 드림 프로그램이 평창에서 펼쳐졌습니다. 동계 스포츠에 적합한 지역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은 강원도가 최초라고 하는데요. 안하늘이 기자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공약의 하나인 드림 프로그램은 2004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2년째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말레이시아, 아프가니스탄, 과테말라, 모잠비크 등 총 42개국 172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했습니다. 눈을 볼 수 없는 나라에 사는 청소년들을 초청해 스키와 빙상 등 동계 스포츠와 다양한 문화체험을 제공하고 지난달 26일 환영식을 시작으로 종목별 훈련 및 레크레이션 활동과 강원도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됐습니다. 친선 경기 장애인 부문에는 루안다, 몽골, 베트남, 케냐, 홍콩, 한국, 에콰도르 등 7개 국가가 참여했습니다. 드림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돼 너무 기쁩니다. 이 행사가 멈추지 말고 매년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케냐에는 눈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돼 기쁩니다. 특히 금메달을 따게 돼 더욱 기쁩니다. 프로그램 마지막 순서인 환송식은 알펜시아 그랜드 볼륨 홀에서 수료식 및 대회 우수자 수상과 만찬 행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참가자와 훈련 지도자, 자원봉사자 등 240여 명이 참석해 수상을 축하했고 김정삼 강원도 행정부지사가 함께 자리를 빛냈습니다. 우리가 이제 드림 프로그램을 한 지가 이제 12년째가 됐습니다. 여기서도 즐길 수 없는 그런 지역에 청소년들을 초청을 해서 올림픽 정신을 보급하고 또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2015 드림 프로젝트가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에 좋은 발판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평창에서 복지TV 뉴스 안하늘입니다.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는 경기도의 햇살 하우징 사업이 확대됩니다. 지원 가구는 지난해보다 늘었고 환경 개선뿐 아니라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경기도 내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는 햇살 하우징. 에너지 효율을 높여 겨울철 골칫거리인 난방비 등 주거비를 낮추고 열악한 주거 환경을 고쳐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시작된 건 지난 2013년. 해마다 목표치였던 80가구를 훌쩍 넘겨 지금까지 166가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경기도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손을 잡고 햇살 하우징 사업을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모금 캠페인을 벌이며 전국적으로 빈곤층에 주택을 지어주고 있는 재단과 경기도가 손을 잡음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어린이재단에서도 경기도에 이런 사업을 후원하는 많은 후원자를 개발해서 이 사업이 훨씬 더 큰 규모로 발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보다 50% 늘어난 120가구가 평균 5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재단은 아이들이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학비를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 관리도 약속했습니다. 사람이 집을 만들지만 집은 또 사람을 만든다. 재단에서 해주시는 이런 햇살 하우징이 우리 많은 이들에게 행복한 사업. 경기도는 이달까지 대상 가구 선정을 마무리 짓고 7월부터는 착공에 들어가 오는 11월 안에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서울시가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화 시설인 행복플러스 발달장애인 센터의 문을 열었습니다. 지하철 6호선 상월공역 인근에 위치한 센터는 면적 1,400제곱미터 규모의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구성돼 있으며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긴급 상황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울시가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주민 자녀에게 한국어와 기초학습 능력을 배양하고 학교 적응 지원과 교육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자 1:1 맞춤 방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 학습에 관심 있는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은 서울시 다문화 가족 홈페이지 한울타리를 통해 22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울시가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해 치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은 치매 노인시설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이번에 발간한 안내서에는 서울시 치매관리사업과 장기 요양보험 등의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안내 책자 신청은 서울시 광역치매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충청남도 시각장애인 복지관은 다양한 학습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오는 3월부터 운영하는 빗드림 평생교육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교육은 오카리나 교실과 문예 창작 교실, 초보 영어 교실 등이며 신청은 충청남도 시각장애인 복지관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위치한 신한디자인그룹과 미드웨이 SBL의 김영남 회장이 소외계층의 따뜻한 설 명절 맞이를 위해 써달라며 10kg 쌀 140여 포를 투게더 광산 나눔문화재단에 기탁했습니다. 최근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한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연이은 죽음들이 보는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 언니를 돌보던 20대 여성이 생활고를 비관하여 남아있는 언니는 시설에 보내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사실이 알려져서 우리를 반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자해가 심한 자폐성 장애 아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버지는 이 땅에서 발달장애인 자녀가 함께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 아들을 데리고 먼저 세상을 떠난다는 안타까운 사례는 열악한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처참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고 분노와 슬픔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 숫자는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을 합하여 약 20만 명이 있습니다. 발달장애 특성상 부모나 주위 보호자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해서 경제적, 심리적, 육체적 어려움으로 부모들의 고통이 세월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의 우울정도는 우울증 의심 단계를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할 만큼 했는데 지쳐섭니다란 유언은 20만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어려움을 절실히 대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염원이었던 발달장애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금년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지력, 자기결정력 등이 부족한 그들에게 소득보장, 개인별 지원 계획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 등 시행을 보건복지부와 논의 중이지만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시행령 내용이 전혀 발달장애인 복지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과 기존의 복지 서비스를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비난과 실망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의 특성에 맞는 복지제도와 재원이 턱없이 부족해서 결국 모든 책임은 가족이 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발달장애인법이 최선의 해결은 아니더라도 제발 장애 가족들의 안타까운 죽음은 막아야 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아기의 엄마가 갓 태어난 아기를 바라봅니다. 아기의 손과 발을 만지며 눈을 뗄 줄 모르는 엄마. 시력을 잃어가 자신이 낳은 아기를 볼 수 없었던 엄마에게 특수 제작된 안경이 전달되어 엄마는 기적처럼 아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잠시였지만 자신의 아기를 처음으로 보게 된 엄마에게는 생애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기술의 진정한 의미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